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 사연을 재미있게 읽어오다가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힘겹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줄에 들어선 여자인데요. 이제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는 한편,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담긴 저의 이야기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 1993년 겨울이었어요. 그 당시 저와 저희 남편은 30대 초반이었고 아들은 7살 그리고 딸은 뱃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였고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식당 일에 뛰어들어야 했고 남편 또한 간판업자 보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 식구가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저희야 밥을 굶어도 좋고 간장종지에 식은 밥을 비벼 먹어도 살 수 있었지만 한창 자라날 아이와 뱃속에서 크고 있을 아이가 있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했었지. 일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저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이런 일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며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힘든 내색을 보이면 혹시라도 가게에서 잘릴까 어지럽거나 땀이 흘러도 애써 힘든 기색을 숨기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산부인과를 가는 날에도 늘 선생님께 혼이 나곤 했지만 다행히도 뱃속의 아이는 별탈 없이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그 당시 아들은 아침부터 해가 저물어 하늘이 어둑해지는 저녁까지 집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블록 놀이를 하는 등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저도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7살이면 충분히 어린 나이였기에 울고불고 떼를 쓸 수도 있었지만 철이 너무나도 일찍 들어버린 아들은 이런 엄마 아빠의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기특했어요. 성숙한 아들 덕에 저희 부부는 문제없이 일을 나갔고 돌아와서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저희 가족들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온 것은 유달리 추웠던 해의 12월 이제는 배가 살짝 나오게 되어 걸음을 걷는 것이 힘들어질 무렵이었어요. 국밥집이어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이상하리 많지 손님이 많았던 그날, 결국 오버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3시간 정도 늦은 귀가를 한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집 안에는 이상하리 많지 고요한 정적이 돌았어요. 평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였기에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고 온몸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서가 불이 꺼진 집 앞 보일러가 꺼져 있어 싸하게 냉기가 돌았던 집 안에 아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 또한 처음 보는 집안의 분위기에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불현듯 사라지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가 예쁘다며 데리고 가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남자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했죠. 경찰서에 가 아이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니 경찰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귀를 벅벅 긁으며 저희 부부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애가 어디 멀리 갔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나이대 애들 지기 친구들이랑 어울려 논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들어오겠죠. 본인 일이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경찰관의 뺨을 한 대 날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고 눈물을 펑펑 쏟는 저를 남편은 꼭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 분명히 무슨 일 없이 잘 있을 거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들어가고 내일부터 찾아보자. 응, 그렇겠지. 우리 우석이 정말 별일 없겠지? 응,
누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진정하고 들어가자. 경찰에게 말해봤자 아무런 소득도 없고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 같아. 날이 밝자마자 식당에 제 사정을 설명했고 남편도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저희 부부가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했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네도 정말 작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보다 많이 없었기에 몇 바퀴 돌지 않아도 동네를 다 훑어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아이 가진 몸이었고 배는 점점 나왔기에 몇 걸음만 걸어도 한겨울에 땀이 쭉쭉 날 정도였지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가 무슨 대수일까 싶은 생각에 미친 듯이 걷고 또 걸으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있는 CCTV 같은 것도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에 아들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안 되겠다 싶어 근처 전단지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 아들의 사진과 함께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 다음 날부터 시내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7살 난 아이이고 키도 작아요. 얼굴이 또렷하게 생겨서 눈에 띌 거예요. 제발 한 번씩만 봐주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기재해 놓은 집 전화번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난 전화가 걸려오거나 혹은 닮은 아이를 터미널에서 보았다, 어느 시장에서 보았다는 제보가 걸려오기도 해서 근처에 있는 터미널이나 택시 회사, 하다못해 보육원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이 소득도 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들을 찾지 못한 채로 저는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서 3.5kg 내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했고 먹을 걸 잘 먹지도 못한 채로 살아왔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에게는 우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이도 낳았겠다. 다른 산모들이라면 행복해하며 아이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저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면서도 계속해서 아들 생각밖에 하지 않았죠. 아들이 사라진 그날 아이의 곁에 있어 주었더라면, 아니 애초에 내가 식당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책하기 바빴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정말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반대로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자책하며 우는 저를 붙잡아주곤 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나도 우석이 잃어버린 건 슬프지만 난 세상 어딘가에 우리 우석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슬퍼한다면 막 태어난 우리 딸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우리 우경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기운 내서 살자. 남편의 이런 마인드는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늘 주저앉으려던 저를 잡아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남편은 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저 또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은 묻어두고 딸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덕분에 딸은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취업해 고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았지요. 예전보다 형편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성장한 아들이 집을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저는 방 한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가족 앨범을 꺼내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 부부의 모습에 아이는 신기해하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아들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 사람은 누구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웃으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응, 우리 우경이 오빠야. 지금은 잠깐 멀리 있어. 멀리 있어. 오빠는 우경이 보러 안 와? 안 보고 싶대? 오빠도 우경이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우경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오빠가 엄마 배를 자주 만져줬거든.
노래도 불러주고 우경이는 그거 기억 안 나지? 아니 기억나.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전부 기억나는데 치멍쟁이 딸에게 오빠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면 먼 훗날 오빠가 돌아왔을 때 알아보지 않을까 하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의젓한 아이였다고, 엄마 아빠가 힘든 걸 알고 옆에 와서 위로도 해줬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그리고 딸은 먼 훗날 오빠가 돌아오게 된다면 꽉 껴안아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겠지. 비록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아들은 지금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 곁에 선물처럼 나타나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겨준 것처럼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떨쳐내고 아들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쭉 행복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하늘은 저희 가족을 미워하셨던 걸까요? 저의 가족을 한번 덮쳤던 불행은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또 한번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철도 씹어 먹을 것 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 체격도 좋았고 키도 컸고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병치레조차 없었던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걔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라도 걸린 걸까 싶어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였죠. 당신 지금 열 엄청 나, 괜찮아? 한 번도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네.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설사도 막 나오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설사까지 할 정도면 식중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름이잖아. 아니야, 병원은 무슨. 괜찮아. 나 건강한 거 알잖아. 약만 먹으면 좋아질 거야. 진통제 같은 거 없어? 서랍이 있긴 한데 잠시만 기다려봐. 병원에 가자고 권유를 했지만 남편은 마다했고 저는 거실 서랍에 있는 진통제를 꺼내어 남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당신 코피도 나는데? 그러네. 진짜 이상해. 당신 나랑 만나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벼랑간 코피가 나는 모습까지 보이자 저는 남편의 상태가 단순한 식중독이나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끝끝내 병원에 가기 싫다는 남편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끌고 제가 늘 가던 동네 병원을 방문했는데 남편의 증상을 말해주자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은 다급히 소견서를 써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소견서 써드렸으니까 한국대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돈이 아깝다며 그냥 본인이 진료를 보기 귀찮아서 저러는 거 아니냐며 투덜댔지만 저는 남편을 이끌고 한국대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원무과에 소견서를 내니 관련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내과도 외과도 아닌 혈액종양내과였죠. 혈액종양내과, 여기 암 환자들만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암 환자라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검사받고 와. 암 아니면 다행인 거잖아. 당신 이렇게 아픈 거 처음 보는데 원인이라도 알고 가야지. 남편은 안내를 받은 뒤 혈액검사, CT, MRI 등 각종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단순히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난 증상이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는 달리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분, 혈액암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백혈병이라는 거죠. 백혈병이요. 유감입니다. 아직 젊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고
골수 20만이 답인데 골수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서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혈액암, 백혈병의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질환이 남편에게 찾아왔다니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던 저는 끝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끌어안고 남편도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하늘은 정말 잘 살아보려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자꾸만 안겨주는 거냐며 애꿎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 남편은 입원을 하게 되었지만 급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골수 이식자를 찾기란 주치의 선생님의 말처럼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제 골수와 딸의 골수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을 시도할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병상에 누워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깊은 우울에 잠식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었죠. 엄마 정말 밥 안 먹을 거야? 엄마는 괜찮아. 너 혼자 먹어. 엄마 밥 안 먹은 지 3일이나 됐어.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결국 그 화살은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짧은 말을 거는 것조차 귀찮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바빴죠. 하지만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신경질을 낼 법도 했지만 조용히 저의 짜증을 다 받아주었죠. 그런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우울이 점점 깊어질 무렵 남편도 나아지지 않고 아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이대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방 서랍 속 처방을 받아 놓았던 수면제를 꺼내어 입안으로 양껏 털어 넣었습니다. 머지않아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옴과 함께 눈이 서서히 감켰습니다. 이제 이대로 고통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는 조금 일찍 오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싶은 생각이 드는 찰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얀 불빛, 하얀 천장, 이곳이 천국인가 싶을 무렵 밀려오는 구토감과 급히 몸을 일으켜 휴지통을 찾아 울렁거림을 해소했습니다. 하늘나라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 때쯤 멀리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숙 씨 일어나셨네요. 저 살아있나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의사와 간호사였어요. 제가 살아있었던 것이었죠. 네, 정유숙 씨 살아계시고요. 따님이 신고해서 이쪽으로 이송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딸한테 감사하세요. 곧이어 찾아온 구급대원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 때쯤 학교에서 막 돌아온 딸이 저를 발견했고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만 봐도 모자랄 딸에게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제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 코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퉁퉁 부은 채로요.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해서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놔두고 어디 가려고 했어? 아니야. 우경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러면 안 됐는데,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됐었는데 엄마가 너무 모자란 행동을 했어. 미안해. 나도 알아.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면 어떡해? 엄마 가면 나는, 아빠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오빠는 오빠 때문에 이사도 안 가고 아직까지 여기서 사는 거라며.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서 오빠 봐야 할 거 아니야. 딸아이는 제 앞에서 목이 터져라 펑펑 울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안으며 달래주다가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했구나.
나는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내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일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혹시 아빠는 알고 있어? 미쳐서 아빠한테 말할게 말 안 했어. 아빠가 알면 엄청 슬퍼할 거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엄마 너랑 아빠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라도 절대 앞으로 이런 생각 안 할게. 엄마 강해질게. 이제 며칠이 지나 퇴원을 했고 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다행히도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어떻게 해서든 골수 이식자를 찾아야만 했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기증자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애가 타들어갔지 제 골수가 맞았다면 그리고 딸의 골수가 맞았더라면 참 좋았으련만 그 순간 저를 또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을까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2통 정도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이 찍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거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부재중 전화 찍혀 있길래 연락드렸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윽고 누군가가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이송했던 관할 소방서의 서장님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애들이 환자분을 이송하던 날 병원에서 환자분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그게 선내에 소문이 나서요. 내 남편분이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네, 맞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 적합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저희 소방서에 장경석 소방경이라고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소식을 듣더니 본인이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만약 검사를 진행해서 본인이 적합하다고 나오면 기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요? 뜻하지 않은 기증 의사에 저는 망설임 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쯤 병원 측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화를 주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껏 상기된 제 얼굴에 거실에 있던 딸은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느냐며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엄마 이송하던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아빠 이야기를 들었다나 봐. 어떤 소방대원분께서 골수 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아빠한테 골수를 기증해 주시겠다고 하네.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이라도 할까봐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뜨더라도 그분한테는 진짜 고마워할 것 같아.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검사받겠다고 연락도 주고 그러니까 얼굴 보고 직접 인사해야지. 그리고 며칠 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골수 이식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떠서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병원에서도 연락을 받아 곧장 병원으로 향했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선생님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소방서에서는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식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요, 아니요. 문제는 없고 이식도 가능한데 좀 이상해서요. 네, 뭐가요? 앞서 보호자님이나 따님분의 경우 같은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골수 이식 부적합 판정이 떴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성 검사에서 혈연지간에나 나올 만한 결과가 나와서요. 자녀분 따님 하나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기는 한데 혹시 자식 아니에요? 타인이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결과지 대조해서 드릴게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골수 이식자의 검사 결과가 혈연 관계에서나 나올 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저와 딸이 검사한 결과지와 소방관 청년이 검사한 결과지를 대조해 보더니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타인이 이렇게까지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니 그때부터 저도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컨디션이 좋아야만 하는데 남편이 그리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우선 골수 이식자의 입원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청년이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3층에 있는 입원실로 조심스럽게 찾아갔죠. 침대에 누워있던 청년은 저를 보고 몸을 일으켜 인사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훤칠하고 젊은 청년이었죠. 병실은 1인실이었고 조용한 정막만이 흐르다가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지셨어요? 덕분에요.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겠네. 이런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사람들 목숨을 살려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저희 일인데요. 그 사연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랑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로 인해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착하다.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잘 커져서 부모님이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버리는 탓에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급히 인사를 나눈 뒤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 때문인지 이상하게 잃어버린 아들이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남편이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상태가 호전이 되어 본격적으로 이식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 남편의 수술 준비를 마치고 청년을 만나러 가는 도중 환자복을 갈아입는 청년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부분에 눈에 띄는 검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일반적인 점은 아닌 듯했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몽고반점인 듯 보였습니다. 그저 몽고반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점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허리에도 똑같은 모양의 몽고반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몽고반점의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점처럼 같은 위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을 확률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네. 그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병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식 날이네요. 안 떨려요? 처음 해보는 수술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그럴 텐데. 아니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 떨리진 않아요. 남편분은 상태 괜찮으세요? 네, 엊그제보다 훨씬 나아요. 발열도 없고 부종도 없고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이식 수술이 더 늦춰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수술 전날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어려운 결정 내려줘서 아닙니다. 수술 잘 끝내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식이 시작되었고 수술은 다행히도 짧은 시간 안에 무사히 끝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끝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싸움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다고 해서 수술 뒤에도 온전한 상태일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수긍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식 중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그제야 가슴을 조금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기에 힘든 과정들을 정말 잘 견뎌내 주었고 백혈병 환자답지 않게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남편을 간호한 뒤 잠든 모습을 보고 다른 병실에 있는 청년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안 자고 있었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별다른 이상 반응 없으시고요.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저번에 부모님 이야기 꺼냈을 때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청년은 제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한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저에게도 부모님은 계셨었겠죠. 제가 기억을 잃기 전까지는요. 기억을 잃다니요. 저는 7살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구에 있는 희망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은 채로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하셨고요. 사실 저는 제 나이도 제대로 몰라요. 이전에 기억이 없어서요. 원장님은 제게 새로운 이름과 생일을 붙여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경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얼굴도 잊어버린 채로요. 그랬구나. 어린 시절에 사고가 꽤 크게 났었나 봐요. 아직까지도 이 말을 들추면 그때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청년은 웃으며 본인의 이마를 들추었고 거기에는 크게 찢어진 흉터가 남아있었습니다. 굳이 그날의 상황을 모른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예감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상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웃는 모습하며 간간히 짓는 슬픈 표정이 남편과 이상하게 닮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아들은 저보다는 저희 남편을 더욱 많이 닮아 인상도 또렷했고 시원시원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시장을 가거나 산책을 가면 항상 잘생겼다는 소리는 빼놓지 않고 들었던 편이었죠. 청년 또한 까무잡잡한 피부에 시원시원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그립진 않아요. 왜 안 그립겠어요? 그립죠. 그때가 지금 같았다면 아마 제가 고아원에 가는 일 따위는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해요. 부모님이 살아는 계실까, 살아계신다면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만난다면 말없이 한번 꼭 안아보고 싶네요. 제가 정말 별소리를 다 하죠. 궁상맞기 아니요. 궁상맞기는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주는 거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래도 그 안에 살면서 공부는 열심히 했나 보네요. 이렇게 멋진 소방관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냥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소방관이 된 거고요. 그렇게 제 남편의 생명을 살렸네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일로 한 사람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그런 마인드로 기증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분이 얼른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고마웠어요. 말이 너무 길어졌죠. 쉬어야 하는데 이만 가볼게요. 혹시나 저 청년이 잃어버린 내 아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만이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면 저 정도 나이대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죠.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요상한 기분과 함께 시간은 일주일이 흘렀고 남편의 혈액세포 수는 다행히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어 저희는 지긋지긋한 병원과 작별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정상 수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는 주기적으로 내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집의 건강을 되찾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 부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 저희 세 식구는 기쁘고 벅차오르는 마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골수를 이식해준 청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회복하고 난 후에는 이미 그 청년이 퇴원을 한 후였기 때문이었죠.
어떤 방법으로든 목숨을 살려주어 너무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소방관들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개인 시간을 따로 낼 만큼 여유롭지도 않다 보니 기회는 쉽사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남편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고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방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장경섭 소방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연락을 드렸죠. 죄송해요. 아직 퇴원 안 하신 줄 알고 병원에 들렀었는데 병원에서는 진작에 퇴원했다고 해서 진작 전화 좀 해볼 걸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직업이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건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할 틈이 없었네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다 이해해요.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려. 제가 먼저 전화했어야 하는데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본인 몸 관리하는 데에는 철저한 사람이라 식단 관리며 병원 정기검진이며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고요. 진짜 다행이네요. 엄청 걱정 많이 했었는데 건강하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 시간 괜찮아요? 그럼 이따가 댁에 한번 들리고 싶은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방문이요? 네, 저희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네, 그럼 이따 한 7시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무슨 반찬을 좋아하느냐 물었어야 했는데 그걸 물을 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냥 보통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 마트에 가서 장을 받고 시간은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한창 식사를 준비하는 중 누군가가 현관문을 똑똑하고 두드렸고 딸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지요. 어서 오세요. 어머, 뭘 이런 걸 사들고 왔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기는 뭐해서 과일 바구니가 제일 좋다길래 사들고 왔어요. 제철 과일들만 담아서 만들었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색도 좋으시고 자자 우리 반가운 인사는 천천히 나누도록 하고 우선 식사부터 해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네, 저는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먹습니다. 다행히 제가 해준 반찬을 청년은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딸은 방으로 들어갔고 청년과 남편, 그리고 저는 가볍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다고. 네, 근데 이상하게 여기 들어오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사실 우리한테도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찾아올까봐 아직까지도 여기 살고 있는 거고 지금쯤 살아있다면 경석 씨만 할 텐데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말. 밥을 먹으면서도 무언가 자꾸 생각하는 듯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년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고 청년은 멍하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86년 8월 21생, 이름은 윤우석. 허리에 눈에 띄게 큰 몽고 반점이 있고 특유의 끊어지는 말투, 또렷한 선이 있는 얼굴, 웃을 때 쏙 들어가는 보조개. 기억나니? 큰 눈에 몽글몽글하게 담겨있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이제야 기억이 난다고. 여기가 어딘지 본인이 누구였는지 여기에 들어온 순간 머리가 아팠던 것도 모든 게 다 기억이 나기 위함이었다는 말을 끝마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랑하는 내 아들 우석이는 사고로 인해 모든 기억을 잃고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며 바르게 성장해 주었고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소방관이 되어 아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큰 울음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온 딸에게도 말을 해주었죠. 그때 엄마 뱃속에 있던 네 동생이야. 내 동생이 이렇게 컸어. 우경아 기억나? 잃어버렸다던 내 오빠야. 오빠라고 진짜 오빠야.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오빠와 동생. 조금은 어색한 듯 보였지만 이내 두 사람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비로소 30년 만에 저희는 온전히 내 식구가 되었고 남편의 호적에 아들의 이름을 올리고 이름 또한 여태 살아왔던 이름인 장경석이 아닌 윤우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어딘가 살아있을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골수 이식까지 해주다니 참으로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제 인생에서 펼쳐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네 식구는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은 백혈병을 이겨내고 다시금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글재주 없는 늙은이의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말라고 말이죠. 부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온기가 전해졌기를 바라고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늙은이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